네, 안녕하세요. 댄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초 완전 정리 1편에 이어서 2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R&R, 즉 하는 역할이죠.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을 알아보고 3장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실제 사례와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엔지니어의 업무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처음으로는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 구축,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핵심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A에서 B로 혹은 B에서 C로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위치로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이 데이터 엔지니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엔드포인트 유저가 원하는 데이터 제공을 위한 ETL 작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A에서 B로 그냥 형상 그대로 미러링 하듯이 이동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엔드포인트 유저가 특정 형상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B에 저장시켜 주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처음에 원천에서는 5가지 테이블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쭉 조인을 해가지고 하나의 마스터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시켜주는 등의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TL 작업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A에서 B로 이동을 할 때 그 사이에 변환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스크립트들에 대한 개발을 하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유입, 그리고 유입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가 있는데요. 결국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A에서 B로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A에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사용자들이 쓰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수집이 될 건데 이런 유입되는 데이터, 그리고 이미 유입되어 가지고 저장된 데이터들이 신뢰성 있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나 그런 보안 규칙을 잘 적용시켜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서 관리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잘 저장이 되고 지속적으로 유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같이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 가장 적합한 툴을 선택하여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야든 그렇지만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사진에 예를 들게 되면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에도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관련된 서비스들도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어떤 거를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은 그 회사가 가진 비용이나 인프라적인 내용이나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WS를 데이터를 관리하는 클라우드로 선정을 했다면 요 서비스들 중에서도 수집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처리를 위한 서비스들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또한 분석이나 시각화 관련된 AWS 내의 서비스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그리고 회사 상황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효율성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적재적소에 골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데이터 엔지니어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경험과 그 해당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 아키텍처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해볼게요. 저희가 머신러닝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부정확한 입력 데이터가 주어지면 결과 또한 부정확하거나 쓸모없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있는 모델을 아무리 기깔나게 잘 만들어도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인풋으로 하면 아웃풋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엔지니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garbage in, data out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천에 쌓이는 데이터들, 소비자들에게서 직접 들어오는 로그 데이터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바로바로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깨끗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더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garbage 같은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엔지니어들의 손을 거치게 되면 데이터,
즉 의미 있는 형상의 어떤 정보로서 아웃풋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형상의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 정제하는 것이 데이터 엔지니어의 근본적인 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추가적으로 이 사이트를 제가 명시해놨는데요. 제가 우연히 만난 사이트인데 상당히 재미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DE Skills라고 해가지고 마인드맵 형식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기초부터 해서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웨어하우징, 데이터 레이크 등등 여기 오케스트레이션도 있고요. 백엔드,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각 티어들에 대해서 솔루션들, 서비스들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어요. 갈래별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이 갈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신 다음에 RDB가 있을 수 있고요. NoSQL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예로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학습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데이터 엔지니어와 분석가, 과학자 이 세 가지 직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 사진을 제가 구글 서치하다가 찾게 되었는데 이 입은 복장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직무의 차이점을 바로 좀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뭔가 이렇게 안전모드 쓰고 있고요. 현장에서 직접 뛰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분석가는 조금은 더 이렇게 포멀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 같은 느낌을 주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말 그대로 과학자 같은 실험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엔지니어부터 보게 되면은 엔지니어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데이터들은 무조건 더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더러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현장에 바로 가가지고 직접 발로 뛰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할지 고민하고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이쪽으로 넘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고요. 데이터 분석가는 조금 더 오른편에 있어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여기 왼편에서 가공을 해서 한두 번 정도 더 가공을 해가지고 넘겨주게 되면은 가공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이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과학자 역시도 데이터 엔지니어처럼 아키텍처의 맨 왼쪽 편에 있는 원천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진 않고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느 정도 정제해놓은, 즉 머신러닝 모델이나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에 적합한 형상으로 1차적으로 정제를 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논문을 바탕으로 그 관련된 알고리즘을 짜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자의 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표에 잠시 보시면 초록색이 데이터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더 많이 퍼져 있냐면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 도구들을 다루는 데에 좀 중점적으로 퍼져 있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는 여기 스토리텔링이나 데이터 시각화, 특히 시각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가들은 AARRR이라든지 AB 테스트 같은 것들,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MAU, DAU 같은 그런 경영 지표들이나 이런 데이터 분석 지표들에 대한 지식들을 빠삭하게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각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결국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보게 되면 여기 셋, 즉 통계와 ML 모델링, 그리고 추론, 실험 쪽에 많이 무게가 둬져 있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엔지니어와 분석가, 과학자의 역할들, 그리고 사용하는 주요 도구들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으로 좀 나열을 해봤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할들은 저희가 앞에서 알아보았고요. 주요 업무부터 한번 보게 되면 엔지니어는 파이프라인 개발이죠. 그리고 데이터가 잘 저장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유입될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 정합성, 가공을 할 때도 데이터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 정합성이나 데이터 퀄리티 체크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네, 데이터 분석가는 리포트 작성이나 시각화 대시보드, 특히 이 대시보드 작성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분석가는.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비즈니스 성과 분석,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딱딱 분리가 되어가지고 직무별로 하는 역할이 칼같이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적인 역할도 당연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지만 데이터 엔지니어의 롤,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 같은 것들을 분석가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과학자는 데이터 기반 통계적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 그리고 모델 성능 평가 및 배포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데이터 분석가 역시도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쓰이는 주요 도구들은 요 데이터 직군이라면 거의 대부분 SQL이나 파이썬 같은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하지만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거나 데이터를 이송하는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이런 에어플로우,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다루기 위한 스파크, 실시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카프카 같은 것들이 다른 직무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하드하게 많이 요구가 되는 추세이고, 데이터 분석가는 조금 더 엑셀이나 이런 시각화 도구들, 이런 루커, 엑셀이 진짜 만능 도구죠. 엑셀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블루, 그 다음에 루커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데이터 과학자는 파이썬, SQL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역시도 모든 데이터 직무라면 공통적으로 다 다뤄야 될 지식 중에 하나이고, 데이터 과학자는 특히 모델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MLDL 관리 도구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쿠베플로우나 ML플로우 같은 것들 있죠. 모델의 개발부터 추론, 배포까지 전 수명 주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뭔가 MLOps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형태를 보시면 데이터 형태는 당연히 데이터 엔지니어가 만지는 게 가장 정제가 덜 된 더러운 데이터겠죠. 그래서 원천 데이터나 로그 API 등 데이터 형태가 정형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정형, 비정형 막 다양하게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석가나 데이터 과학자는 웬만해서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정제해서 넣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정형 데이터 형태를 많이 볼 것 같은데,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면 이런 자연어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3장 마지막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맨 첫 번째로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워크플로우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그 이용한 데이터가 몽고DB의 비정형 형태로 저장이 돼요. 사용자들의 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회원가입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결제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몽고DB에 저장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몽고DB에 저장된 데이터를 아파치 스파크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 도구죠,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꿔서 MySQL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저장소 A에서 B로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렇게 이동을 시켰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난과 코드 개발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A에서 B로 잘 이동을 시켰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가나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러한 BI 도구를 활용해서 시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가 된 거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일일 보고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1배치로 돌아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아침 07시 00분 AM에 항상 돈다, 이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되면 매일 아침 7시 이후에는 업데이트된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서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기적인 데이터 아카이빙 작업인데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뭐 10년, 20년 계속 보관할 수는 없겠죠. 회사 내부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세워가지고, 여기 아키텍처에는 제가 5년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5년 미만인 데이터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저장을 하고, 5년 이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불용 데이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삭제를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서비스의 데이터가 포스트그레SQL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을 활용을 해가지고 MySQL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MySQL에 들어간 데이터는 5년 미만인지 5년 이상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가지고, 미만인 것들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옮겨가고요, 5년 이상 지난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월 실행이 되면 이거는 월 배치 작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기적인 데이터 아카이빙 작업도 대표적인 데이터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집을 통한 ETL 프로세스인데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서 뭔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데이터가 여기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매 시간 수집을 해가지고 뭐 크롤링을 통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PI를 쏘아가지고 수집을 할 수도 있겠죠. 수집을 해서 판다스의 어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한 다음에 빅쿼리로 옮겨와가지고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시에 요거를 바로 빅쿼리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S3, AWS S3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쓰는 유저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유저가 AWS S3를 바라보고 작업을 한다. 그럼 여기에다가 꽂아줘야 될 거고요. 빅쿼리를 보고 작업을 한다 하면 여기에다가 꽂아줘야겠죠. 맞는 형태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서 분석용으로 사용을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 역시도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인데요. 요 역시도 쇼핑몰 사이트가 있는데 유저가 요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를 발생을 시키겠죠. 자, 그러면 아파치 카프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자, 유저가 남긴 행동 데이터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것을 또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냥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저장소에 그 행동 데이터 모양, 형상 그대로 꽂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처리가 필요한 작업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실시간 작업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자,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있는 도구들 중에 또 아파치 플링크라고 하는 작업 처리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어요. 변환을 한 다음에 메모리 DB인 레디스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과학자나 혹은 그 직무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 AI 모델은 사용자가 보는 이 쇼핑몰 사이트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사용자에게 실시간 물건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으로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은행 같은 금융권에서 이런 실시간 거래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치면 실시간으로 또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여기 앞단에서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 수집을 해야만 어떤 의미 있는 업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앞에서는 아파치 카프카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것 말고도 RabbitMQ라고 하는 오픈소스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도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로 실시간 수집을 하게 되면 또 플링크 말고 스파크에서 나온 스파크 스트리밍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RabbitMQ로 수집을 하고 스파크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했으면 이 데이터를 또 일라스틱서치 라고 하는 비정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일라스틱서치에 들어오는 그 데이터들을 봐가지고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감지가 되었다. 그러면 저희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뭔가 알림을 준다거나 하는 등의 아키텍처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아키텍처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두 편에 걸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초 완전 정리 관련해서 설명을 쭉 한번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1편, 2편 다 보시니까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많이 사라지셨나요?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업무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룬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핵심적이겠다라고 싶은 것들만 쭉 짚고 넘어가 봤고요. 그래서 이 외적으로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보고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된 재밌고 유용한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